네, 금요일에 따끈따끈한 법정 신장기업 유가장 유하경 변호사, 장은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또 PD님이 센스가 있으셔가지고 이 교통이 탁 들어오면서 제가 마음을 추스리고 방송을 할 수 있게. 스튜디오 밖에서 보면서 저도 살짝 울컥했어요. 신장식 변호사의 말씀 듣고. 예. 그 내일 11시에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모식이 열립니다. 거기 계실 것 같죠? 딱 대우조선소. 그럼요. 그다음에 연세대 비정규직 노동자들 곁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MB 사면 얘기로 급 돌아갑니다. 급 전환해 보겠습니다. 그 MB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국민 지지율, 국정운영 지지도에 신경 안 쓰고 앞길만 보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노회찬 대표님이 국민들 눈치를 안 보면 그러면 어디 다른 나라 국민들 신경 쓰면서 국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분이 8.15 광복절 앞두고 특별사면 대상 심사 중인데 이거는 뭐 된다. 지금 가석방으로 이미 나와 계시잖아요. 네, 지금 자택에 머물고 있죠. 예. 아프다고 가석방 되는데 이틀 만에 병원에서 나와서 자택에 가 계시는데 특별 사면 되면 그래 특별 사면은 좋다 이거야. 이전 대통령 추징금은 다 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벌금 130억 원 중에서 84억 원 정도를 아직 안 냈다고.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명박 씨 형량 및 이행 상황을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복습 한번 하시죠. 지난 2020년 10월 29일입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횡령,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저는 변호사하면서 이렇게 많이 받은 피고는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 선고받았고요. 현재까지 징역 17년 중에서 2년 7개월 정도 수용 생활을 했으며 추징금은 다 냈는데 자발적으로 낸 게 아니고 검찰이 논현동 지분 절반을 공매처분해서 가져간 거고요. 벌금은 130억 중에 48억 납부한 상태라 벌금 82억 지금 남아 있는데요. 벌금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들 대단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면되면 벌금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형을 살던 거를 감해 주니까 벌금도 형벌의 일종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벌금도 사라지는 거야? 근데 벌금이 항상 면제된 건 아니라고 그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특별 사면을 하면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면제부를 줄 수는 있는데 벌금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특별 사면 조치를 됐는데 벌금이 면제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그 가족이 아니 왜 우리 특별 사면 됐는데 벌금을 내라고 해? 그러면서 8억 원 남아 있는 벌금은 낼 수가 없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적이 있고요.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징금은 다 냈지만 사면을 받았을 당시에 벌금 150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도 그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했을 때 그 범위에 그 구속을 면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벌금에 대해서도 면제를 해줘서 150억 원 벌금에 대해서는 면제 처분을 받았는데 하나는 추징금은 다 완납을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명박 씨 마찬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마찬가지인데 추징금은 다 낸 상황이었어요. 추징금은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 수익을 다시 환수해 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걸 낸다면 추징금을 좀 먼저 내는 게 본인에겐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것도 순서가 있네. 이자 비싼 거 먼저 빚을 갚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추징금은 사면돼도 면제가 안 된다. 벌금은 그때 달라요. 다른데 지금까지 벌금까지 면제해주는 전부 사면은 없었어요. 없었다. 단 한 건 박근혜 씨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해준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명박 씨 벌금까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면제해줄지 관심이 좀 가고 있습니다. 네네. 참 제가 아까 잠깐 말을 잘못했는데 가석방이 아니라 형집행정지죠. 형집행정지. 가석방은 아직 17년 중에 한 1년 남짓 살았기 때문에 가석방 대상이 안 됩니다. 요건도 안 돼요. 요건도 안 되고 형집행정지로 고령이고 몸이 아파서 형집행정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않나요?
돈이 많죠. 예. 예. 그 보니까 구속된 기간에 차명 부동산 관련 임대 수익에 세금 부과한 것 부당하다라고 해서 조세 소송 네. 해서 승소했어요.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를 방어를 했죠. 역시 꼼꼼하세요. 이분은 마지막 한순간까지 꼼꼼하세요. 그래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아니 지금 이 시국에 본인 조세 이 부과된 것을 방어하려고 소송을 하는 게 과연 맞냐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좀 따지고 보면요. 이게 네. 좀 기술적으로 아니 내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 이 처분 문서를 보낸 게 맞냐 이런 아주 좀 작은 부분부터 다퉜는데 이런 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진 않았고요. 네. 다만 이 다스 관련해 가지고 횡령 등등으로 소송을 받는 와중에 차명재산, 차명부동산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과세 당국이 이거 뭐 본인 누나 이름 등등으로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세금 물리겠다, 소득세 네. 물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원래는 이런 세금과 관련해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이 제척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세 당국이 이건 예외적이다. 이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려는 의도가 있는 차명 재산이기 때문에 시효를 10년으로 보고 그 기간 동안의 세금을 징수하겠다. 라고 네. 했는데 법원은 이게 차명 재산인 건 맞지만 세금 포탈 목적으로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 5년치만 해라라고 해서 1억 3천만 원을 방어했던 그런 결과가 대법원까지 나왔습니다. 꼼꼼하세요. 꼼꼼하죠. 꼼꼼하세요. 정말 하나하나 정말 꼼꼼하세요. 자, 정부로서는 정권 초기 사면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제만 해도 뭐 사면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국민 정서까지 고려돼야지 않겠냐. 근데 뭐 국민 정서만 고려하면 현재만 안주해서 판단할 수도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사면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면 결론 내릴까요? 국민 여론이 이명박 씨 사면하면 안 된다라는 그 그렇죠. 의견이 많으니까 네. 이제는 또 여론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것 같은데 예, 오늘 그렇게 아침에. 하면 안 되죠. 그 여론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이명박 씨 사면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잊어버리셨을까봐 저희 방송에서 복습 2 이명박 씨 복역 기간 특혜에 대해서 네네. 간략하게 복습을 또 해보면 네. 이명박 씨가 954일간 옥살이를 하면서 예. 그중에 상당 기간 병원에서 보냈는데요. 네. 병원 출입 내역을 제가 말씀드려보면 네. 2020년 12월 21일 네. 서울대병원 입원해서 네. 이듬해 2월 10일 예. 2달 동안 태어날 때까지 51일간 병원 생활을 했고요. 예. 2021년에도 3차례 올해 들어서도 3차례 입퇴원을 거듭했습니다. 네. 본인도 이만큼 휴가 못 나갑니다. 네. 이명박 씨의 그리고 수감기간 변호사 접견 지난 방송에서 했다시피 총 한번 577회인데 장소 변경 접견이 총 50회. 그러니까 1.68일에 한 번씩 변호인 접견한 거고 일반인들 기준으로 일반인들은 변호사 접견 연평균에서 6.7회. 장소 변경 접견 연평균 0.1회. 네. 그러니까 이명박 씨는 변호사 접견은 일반인들의 33배. 아이고야. 장소 변경 접견은 일반인들의 192배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특혜를 복역 기간 동안에도 많이 받은 사람을 지금 반성도 안 하고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죄를 지은 사람이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고 해도 해줄까 말까인데 그렇죠. 아직 이렇게 당당한 태도로 감옥에서 세금 감면받으려고 소송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사면을 지켜주는 게 국민 여론에 맞느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일단 여론보다는 미래를 선택하겠다라고 대통령이 오늘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게 미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구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 본인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건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취지로. 좀 걱정이네요. 예. 자, 사면은 사면인데 이게 박근혜 씨에게만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에게만 적용됐던 단 한 건이 있었던 벌금에 대한 사면까지 해서 82억 원의 벌금까지 면제해 줄지도 좀 우리가 관심사죠. 같이 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 분도 아니야, 이분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 임대료라거나 세금 감면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네. 그거 감면하자고 하면. 자, 엊그제 목요일 어제인가요? 네, 예, 어제죠. 어제입니다. 어제 목요일 날 그 헌재에서 두 가지 결정,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을 두 가지 했는데 그 중에 먼저 사후 통지 없는 사전 사후 마찬가지죠. 뭐 사실 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위헌이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수사기관이나 뭐 법원, 뭐 국정원 등은요, 어떤 핸드폰 번호를 딱 알면 통신사, 세 개가 주요한 이제 통신사인데 보내면 영장 없이 누구 핸드폰인지, 그 사람 주소가 어딘지, 뭐 집 전화번호는 뭔지, 가입은 언제 했고 해지는 언제 했는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죠. 처음에 피해자가 좀 모호했을 때 특정한다거나 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필요한데 문제는 그걸 들여다본 이후에 전혀 당사자한테 통지해주지 않았어요. 이게 예전부터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았고 최근에는 이른바 뭐 황제 소환이다라고 해서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을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과정 중에 굉장히 좀 편의를 봐줬다, 관용차를 이용했다, 뭐 이런 보도를 했던 그 종편의 기자들, 그 가족들의 또 이 통신 자료 내역을 막 들여다본 것 때문에 또 한 번 뭐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어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데. 이게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영장 없이 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사후에 통지조차 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너무나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다. 그러니 2023년도까지 입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라라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장 최근에 들었던 건 공수처가 기자들과 그 가족 친지들 그 통신 자료 봤다라는 거고 그걸 가지고 그래서 당시 윤석열 그 후보였나요? 후보였는지 네. 모르겠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도청 감청하는 공수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검찰에서는 더 많이 했죠. 훨씬 많이. 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더 많이 했어요. 작년에만 50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기존에는 그냥 막 갖다 봤다는 거 아닌가요? 기존 관행이 어땠어요? 이 통신 자료 관련해서. 기존 관행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근거로 이번에 위헌 나온 네.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 없이 그러니까 영장 없이 이용자의 전화번호나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다 조회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자기 개인정보가 조회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거래 정보는 조회되면 사후에 어쨌든 통지되도록 의무가 되어 있는데 예. 그냥 단순히 전화번호,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면 뭐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누구든 특정하기 위해서 말이죠. 네. 그래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개인정보거든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일반인들로서는 알 수 없고 조회 과정에 전혀 개입할 수도 없고요. 나중에 통지받지도 않고 그래서 통신 가입자가 그냥 뭐 심심해서 아니면은 좀 걱정이 돼서 한 번씩 해봤어요. 네, 한번 해보면 그때서야 비로소 조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단체 그 활동가들이 조회해보고 깜짝 놀라고 막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죠. 네네. 그래서 이런 관례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과 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유학영 변호사님 오시기 전에 이쪽에 앉아 계셨던 김준우 변호사님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보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기적으로 누가 내 통신 자료 봤나 하고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확인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관례를 말씀하시니까 지난해 하반기 통계를 말씀드려보면 네.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찰, 경찰, 공수처, 국정원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건수가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48만 1,017건에 달합니다. 왠지 내 것도 있을 것 같은 막 247. 해보세요.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걱정되는 게 이거 영장이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사실 이건 조금 우려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좀 아쉬운 판결이라고 아쉬운 결정이라고 막 논평 같은 게 시민단체 등에서 나온 게 이게 이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건 맞지만 영장 없이 들여다보는 것 자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아라고 한 거예요. 네. 수사는 기본적으로 신속성, 효율성 그리고 밀행성의 원칙이 담보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장 없이 시급하게 들여다보는 것 자체는 오케이. 괜찮다. 다만 사후적으로 통지해주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영장주의에 입각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미진하다. 이 결정이.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제 저희는 변호사니까 시민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죠. 왜냐하면 이게 형식적으로 네.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헌재가 해석을 했는데 이거 네. 너무나 그냥 소위 말하는 책상에서만 그 글자를 들여다본 그런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라는 그 행위 자체는 네. 강제력이 없다. SK텔레콤이나 KT의 LGU+가 거부해도 된다. 그래서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권력 행사가 아니면 영장 제시 안 해도 된다. 그리고 공권력 행사 아니니까 헌법 소원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각하를 받았다는 것인데 근데 네. 우려점이 과연 통신사들이 수사기관 요청을 거부할 힘이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관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248만 1,017건이에요. 네. 그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그냥 다 줬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제력 있는 공권력 행사로 보고 영장주의를 여기에다 철저히 적용해야 시민들 인권이 더 침해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부분 한 가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의가 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이해 있습니다. 예, 개인 거기서 제공되는 정보가 가입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예, 주네요. 알려주죠. 예. 주소, 전화번호, 가입 해지일 등 이런 자료를 영장 없이 그냥 정보통신 사업자, 그러니까 SK텔레콤, U+, KT가 그냥 수사기관에서 달라고 그러면 다 준다. 여러분들은 그게 영장 없이 이루어져도 되는 사소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당구손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내 이 정도는 주민등록번호 등등 이런 거는 영장 없이 줘도 된다. 글쎄요. 좀 이해 있습니다. 저도. 헌법재판관님들도 직접 이렇게 당해보면 되게 찝찝하실걸요. 예, 그러니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이랑 상충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나오고요. 네. 영장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근데 처분이 아니다. 이 앞에서 딱 한 거는 처분이 아니다. 강제성이 없어서 네.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그걸 안 줘도 되는데 굳이 줘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거 거부합니까? 옛날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서도 전부 다 달라고 그러는 대로 카카오톡 그렇죠. 그 통신 내역 네. 다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으로 좀 이제 옮겨야 될 것 같은데 통신사들은 이번 결정문을 읽고 네. 안 줘도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냥 넘겨주는 게 위헌성이 좀 있네? 안 준다고 불이익 없다고 하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네. 수사기관 요청에 적극적으로 안은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네, 네, 변호사들 네. 입장에서도 이런 태도 변화를 좀 기대한다는 거고 예. 시민들도 이제 통신사들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좀 해야겠죠? 네. 내 정보를 수사기관에 임의로 주지 마라. 임의로 주지 마라. 네, 이런 그러면 얘기 뭐 해야 불매운동을 포함한 소비자운동 등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혹여. 네. 그런 변화들을 기대합니다. 네, 네, 네. 헌재에서 깔끔하게 그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현실에서 우리가 예. 내 개인 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예, 그렇습니다. 정보 주체로서 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한 가지 더 있었던 거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갔더니 김어준 공장장이 네. 내 사건이야. 나 이 사건에서 예? 위헌소송 2개나 받았어요. 일타 쌍피야. 유사일에 없었어요. 담당 변호사님도 그렇게 자랑을 해서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선거 기간 중에 집회 금지는 위헌이다. 보면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집회도 못하게 그 밖에 모든 집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어떤 집회도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할 수 없어. 아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자, 이게 위헌이라는 헌재 판단이 나왔습니다. 위헌 판단의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짚어주신 대로 방송인 김어준 씨 그리고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에 2012년도에 4월에 총선이 있었는데 공개 후보 지지 선언을 해요. 정동영, 김용민 후보 난 지지한다. SNS 상으로 우리 집회도 하고 지지 모임을 만들 거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걸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헌 판단을 받은 공직선거법 103조 3항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 미칠 의도에서 향후에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그 밖에 모든 집회 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또 형사처벌 조항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아요. 이거 너무하다라고 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를 했는데 기각됐고 본인들이 직접 헌법 소원을 한 결과 이건 너무 침해가 크다. 아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런 모임을 한다는 것 자체로 물론 공정한 선거를 좀 유지해야 되는 그런 법익적인 필요성도 있겠지만 침해되는 기본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법익의 균형성을 잃었다. 위헌이다. 네네. 이런 판단이 나온 겁니다.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과잉금지 원칙 위반 이렇게. 네. 과잉금지 원칙 위반은 그 밖의 집회를 다 차별 없이 모든 집회를 너무 다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향후에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이건 왜 열거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집회가 금지되는데. 그러게. 예, 모든 집회가 그냥 금지되는 거잖아요. 또 헌재는 현수막과 광고물, 어깨띠를 금지하는 조항도 헌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봤는데 일상적 정치 표현까지 모두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나요? 예, 요 또 하나의 또 위헌 판결인데요. 예. 이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 예. 불합치 결정 내렸습니다. 예. 참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뭐냐면 네. 관련 법이 위헌이긴 한데 개정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공적을 인정해주는 일종의 변형 결정입니다. 아까 우리 그 수사기관이 그 통신자료 수집할 때 하는 그 결정도 헌법 불합치 결정 나왔는데, 그러니까 해당 조항을 곧바로 무력화할 경우에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헌재 결정 형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2022년 7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국회가 개정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법 조항 중에 현수막 그 밖에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그 조항하고 광고, 문서, 도화의 첩부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 이게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렇죠.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도 제한하고 일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더 제한한다. 더 제한하죠. 당원들은 오히려 모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밖에 어떤 모임도 못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 여기 향후에 정치내 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이거는 여전히 못하는 겁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렇겠죠. 예. 지금은 이거는 여전히 못하고 뒷부분만 그밖에 모든 이게 그밖의 집회나 모임 개최할 수 없다. 이 부분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 동창회 향후에 정치내가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예전에 이게 과거에 악용된 사례들, 금권 선거 악용됐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사실은 근데 이게 공직선거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전형적이고 자의적 법 집행이 맞습니다. 가능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사가 작정을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을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자의적으로 법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 아닌가요? 제약도 너무 크고 또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더기식으로 뜯어고치는 형식으로 왔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과도 괴리감이 크고 굉장히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어하는 측면이 커서 좀 포괄적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회가 한번 논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원래는 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된다고 헌재도 이미 그런 원칙을 선언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금지를 원칙으로 자유를 예외로 맞습니다.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 법의 근간에는 국민들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남의 선동에 놀아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저는 공직선거법 읽을 때마다 느끼거든요. 그것도 되게 일리가 있는 지적이시네요. 뭔가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냥 풀어주면은 국민들은 금방 휘둘리는 것 같은 부패를 존재로. 저지르고 선거를 되게 혼탁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어서, 그런 전제가 공직선거법 전체에 깔려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 중에 집회도 하고 어깨띠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현재 진행 중인 지방선거 수사에도 이거 영향을 끼치나요? 일단 지금 검찰이 굉장히 지방선거 수사 속도 내겠다고 하고 있죠. 9월 달이면 또 이 수사권 조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헌법 불합치라고 했지만 아까 짚어주신 대로 원래부터 위헌적인 성격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게 또 부분과 관련해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이런 법을 악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속에는 시끄러우면 듣기 좋은 소리도 있고 듣기 싫은 소리도 있죠. 그렇죠.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잖아요. 축제는 항상 예쁘고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쓰레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걸 모두 다 합쳐서 축제입니다. 그런 걸 다 합쳐서 예쁘고 아름다운 만화 같은 세상의 축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축제는 실제 축제 현장에 가보면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래도 거기 가잖아요. 네. 즐기고. 그런 것이 선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요거 답변 좀 해주세요, 변호사님. 2356님, 저 혹시 본인의 통신자료조회 그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통신사에 하시면 되죠, 이거는. 인터넷 통신사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확인돼요. 그다음에 5095님, 그럼 통신사에 집단소송 걸어도 되는 걸까요? 정보를 줄지 말지는 통신사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 집단소송 요건은 아마 안 될 거라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위법하지 않다라는 취지로 판시가 나왔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줬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 통신사가. 왜 줬냐고 항의는 하실 수 있겠죠. 항의하시고 앞으로도 네가 계속 주면 나 안 쓴다. 카톡에서 계속 그거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텔레그램, 바이브 이런 데로 막 망명했어요. 그러니까 카톡도 함부로 그거를 안 주고 금방금방 없애버리거든요. 영장이 와도 못 보게. 영장 없이는 안 보여주고 영장이 나와도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소비자들의 항의에 대응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3가지 아이템 두 분 덕분에 잘 소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